안녕하십니까. 민법 기본 강의를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 입문 과정이다 민법 전체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기본 강의에서는 전체 틀하고 내용들을 하나씩 맞춰가고 풀어가는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민법 과목 먼저 잠깐 소개를 하면, 민법은 교재 4페이지예요. 민법 의하고 두 가지를 적어 놓은 게 보이죠. 자, 민법은 일반 사법이다. 두 번째 민법은 일반법이다. 이런 내용 소개가 두 가지 되어 있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임대료를요. 임대료를 이렇게 정해놨다고 그래볼까요? 임대료를 차임이라고 해요. 임대료를 얼마 받을 거냐? 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자유롭게 정할 수 있죠. 왜요? 개인에게 자유가 부여되니까. 이거를 우리 민법학에서는 법률의 의무 자유원칙이라고 그래요. 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야, 내 자유롭게. 그래서 차임을 200만 원으로 정해놓았다. 이렇게 상가임대차에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가 결정한 거에 구속을 받게 되겠죠. 개인의 자유를 최대치로 보장하면 자유롭게 이거 형성하고 책임지면 돼,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법은 이 양 당사자의 힘이 밸런스가 균등하지 않다. 한쪽이 지나치게 강하고 한쪽이 약하다. 이러면 법이 끼어들어요. 자유를 보장하되 이렇게 힘이 밸런스가 운동량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이 계약은 공평하지 못한 계약이 될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래서 법은 이렇게 어느 한쪽이 기울어져 있는 약자적 상태에 있다면 법이 특별히 규제를 하죠. 그게 특별법이에요. 우리 민법의 근간은 계약자에게 계약 자유를 보장을 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0만 원짜리 월 200 결정할 수 있어요. 자유예요. 이게 자유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계약 자유를 무제한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대료가 계약 기간이 만약 이렇게요. 2년이 끝났을 때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 끝났을 때 이거 다시 올릴 때요. 임대료를 계약을 갱신해서 연장할 때는 몇 프로까지 올리냐면 5%까지밖에 못 올리도록 법에 못을 박아놨죠. 5%만 올리세요. 5%만. 그 이상은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법이 못을 박아놓았어요. 즉 계약 자유에 통제를 가하는 거죠. 통제를. 이걸 특별법 관점이라고 해요. 특별법 관점.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계약자에게 자유를 충분히 주는 형태예요. 이게 우리 민법의 원칙. 소위 이거를 계약자유 원칙 또는 법률의 의무 자유원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만 무한정 보장하진 않는다는 거죠. 법이 개입할 요소가 있다. 그러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여기에 껴들죠. 이렇게 껴들어서 계약자유를 어떻게 해요?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임대료를 무한정 올리지 말아라. 그래서 민법이 이렇게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유를 보장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에다가 통제를 가하죠. 계약 내용에 대한 통제를. 그게 특별법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이렇게요.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 전체적인 틀이 우리 민법전에 이 전체적인 규제의 틀이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4개 영역이란 첫 번째요. 민법 총칙편 1편. 총괄 규정이라고 했어요. 민법 전체의 총괄 규정. 그 다음 물권법편. 여기가 두 번째. 다음 세 번째가요. 계약법. 소위 채권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채권법이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가요. 특별법. 이 특별법은 5개의 특별법을 가지고 있다. 이 5개만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유념하실 부분이 우리 시험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가 다 민법 1조부터 끝까지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중개사 민법은 민법 103조부터예요. 103조 여기부터. 그래서 1조에서 102조까지는요. 민법 102조까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부터 시험 범위냐? 103조부터 103조. 그 부분이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책에 서술된 앞쪽에 있는 서론에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시험하고 상관이 없어요. 민법을 알기 위해서 편의상 기재해 놓은 내용이고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라는 거 밝혀둡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냥 한번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 앞에다가 하나 써두시면 됩니다. 시험 범위 아니다. 옆에다 하나 적어두시면 됩니다. 시험 범위 아니에요. 아니다. 요거 하나 적어두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꼭 써둘 거예요. 시험 범위 아닌 것 보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3년에 한 번, 2년이나 3년에 한 번 나오는 건 이제 별표라고 별 하나 이렇게 체킹하십시오. 이렇게 마킹을 해드릴 거고요.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와요. 90% 이상 나와요. 이러면 별 3개로요.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마킹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3번 이상 보셔야 됩니다. 한 번 보실 때 3번 이상. 요거는 한 번이나 2번 보실 거. 한 번에서 2번을 보실 거예요. 한 번 보실 때마다. 강약 조절이 정확하게 되셔야 돼요. 그 다음 그냥 한 번만 보세요. 그냥 한 번 보고 가세요. 이거 그냥 한 번만 쓱 그냥 가세요. 쓱 읽고 가세요. 이런 정도. 이 책이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중요도가 다르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책은 두껍지만 압축된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기를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고 시간 나면 이제 여기를 읽는 거죠. 이렇게요. 예, 방법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참고로 서론에 있는 민법의 의 부분 여기 시험법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그냥 읽어두시면 돼요. 민법은 일반법이다. 특별법 따로 있잖아요. 여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특별법 따로 있죠. 그거하고 별개로 민법은 일반법이다. 개인하고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을 규제하는 실체법이고 일반법이다. 그래서 민법은 일반법이라는 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나가시면서. 그 다음에 민법의 기본 원리 나와 있어요. 예, 그 기본 원리 옆에다 하나 적어두실 거는 법률행위 자유원칙이라는 거 하나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돼요. 민법의 기본 원칙은 법률행위 자유, 소위 계약 자유라는 원칙. 그거 하나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고요. 뒤로 넘어가면 2절 나와 있어요.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시험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6페이지에 호의 관계 나와 있죠. 삭제. 우리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 없고요. 그 다음 3번에 03번에 권리, 의무 나와 있어요. 자, 거기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가령 A하고 B하고 A라는 회사에서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 장학금을 100만 원 주겠다. 장학금 얼마를 주겠다고요? 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B라고 하는 수험생이 이 회사하고 거래를 했을 때 100만 원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합격해야죠. 합격이라는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뭐가요?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권리. 100만 원 달라고 할 권리가. 그러면 이쪽에서는 반대편에서는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죠. 바로 이게 권리, 의무 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거 참고로 봐두시면 되고요. 큰 의미 없으니까요.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험의 진짜 주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권리변동이라고 나와 있는 교재 8페이지. 자, 3절에 있는 8페이지 권리변동. 이 부분부터가 우리 중개사 시험법이에요. 앞쪽은 다 무시하시고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읽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왜요? 우리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 어디부터요? 권리변동부터. 권리변동부터 시작이 됩니다. 권리변동에서 2장이요. 법률행위. 3장이 의사표시. 여기까지 하면 민법 총칙 절반이에요. 절반. 그 다음 4장이요. 대리. 5장이 무효취죠. 마지막이 주권기한. 그래 민법 총칙은 전체가 몇 개로? 6개로요. 6개 구조로 돼 있어요. 총 몇 개로? 6개 항목으로. 예, 이걸 아는 게 우선 첫 번째, 첫 걸음이에요. 민법 총칙이 좀 추상적이고 어려워서 이 그림을 먼저 그려드립니다. 이 그림을 책에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요. 그러면 총 전체 얼개가 딱 잡혀요. 총 6개인데 이걸 아는 게 첫걸음이에요. 이게 아닌 거예요. 권리변동 1장, 2장 법률행위, 3장 의사표시, 4장 대리, 5장 무효취소, 마지막 주권기한. 총 10문항이라고 그랬어요. 시험은 10문항. 이때 권리변동에서 한 문항,
문항수 체크해야 됩니다. 한문항. 일반적인 출제 경향입니다. 일반적. 어떤 애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출제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법률행위에서 두문항. 의사표시에서 두문항에서 세문항. 다수 움직입니다. 다수 움직입니다. 대리, 통상, 세문항. 그 다음 무효취소 두문항. 조건기한 한문항. 토탈에서 10문항 되겠습니다. 10문항. 각 분야별로 골고루 나오는데 잘 나오는 데가 있죠. 잘 나오는 데가. 그거를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자, 그럼 먼저 권리 변동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합니다. 우리 민법의 문제는 개인 간의 분쟁을 민법전을 가지고 해결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 그 권리가 있냐 없냐를 따지고 첫째, 두 번째는 권리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변해가는 모습을 좀 학문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자, 권리가 변동하는 거, 권리가 변동한다라고 할 때 이 변동에는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개념은 권리가 발생하는 거. 첫 번째는 권리가 발생하는 측면. 두 번째는 권리가 변하는 거. 권리가 변하는 거. 변경이라고 그래요. 변동이 아니라 변경. 세 번째는 권리가 소멸하는 측면. 그래서 권리가 생기고 변하고 사라지는 거죠. 이거를 토탈해서 토탈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요. 권리 변동. 변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변동. 그래 변동 속에는 몇 가지가요? 세 가지가 다 녹아 있다는 뜻.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생기는 거. 권리가 생겨. 두 번째는 변해요. 마지막 사라지는 거.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죠. 똑같아요. 권리도 그런 과정을 똑같이 거쳐요. 자, 그 모습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권리 변동에 관한 거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나오는 애 안 나오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매년 나올 주제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별표 하나 하고 갈게요. 별표 하나. 매년 나오는 주제 아닙니다. 2, 3년에 한 번 나와요. 2, 3년에 한 번. 자, 먼저 권리 발생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가 생기는 거. 권리가 생기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리를 최초로 취득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원시 취득했다라고 그래요. 원시 취득했다. 예컨대 건물을 내가 신축하게 되면 건축주께서는 빌라를 처음으로 소유권을 얻게 되죠. 이 형태를 우리는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내가 최초 취득한 거야. 최초 취득. 최초 취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원시 취득이라는 용어를 써요. 원시 취득을 했습니다. 건물을 뭐하면 신축한 때. 그래,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건물 신축은 원시 취득이에요. 그래서 A가 빌라를 지으면 빌라 5층짜리 지었어요. 그럼 이분이 원시 취득한 거죠. 빌라에 대해서. 그거를 매매로 팔거나 분양을 하면 B에게 매매로 팔았다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죠.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하게 되죠. A가 가지고 있던 빌라 소유권이 B에게 넘어오게 되죠. 그럼 B는 최초 취득이 아니라 A라는 사람을 통해서 권리를 넘겨받은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는 승계 취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권리가 태어나는 거. 권리가 태어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원시 취득하고 또 하나는 승계 취득. 둘로 나눠지겠더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권리의 태어나는 모습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아파트 지었어요. 그러면 그 건설회사가 최초 취득한 거죠. 원시 취득이죠. 나 분양받아서 지난주에 입주했어요. 승계 취득한 거예요. 그럼 나는 백화점에서 옷을 사왔어요. 그 옷은 그럼 누가 최초 취득? 제조업자가 원시 취득한 거. 옷을 제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가공이라고 그래요. 가공. 옷을 만들었어요. 공장에서.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가공해서 옷을 얻은 거죠. 누가? 공장 누가? 옷 제조업자가. 가공자가 옷을 원시 취득한 거예요. 원시 취득. 근데 그 옷을 내가 백화점에서 사왔어요. 사오면 나는 승계 취득. 오케이. 그래서 권리가 태어나는 거는요. 권리가 태어나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특히 원시 취득 이 부분 유념해 두셔야 돼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유실물을 내가 습득을 했다. 유실물을 뭐 했어요? 습득을 했어요. 길을 가는데 반지가 하나 뚝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반지죠. 누군가가. 그 반지를 내가 주워가지고 최초로 얻은 거죠. 최초로 얻은 거예요. 주인 없는 반지를 길에서 주워가지고 내가 최초로 얻었으니까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다. 반대로 그 반지를 언니가 반지를 나한테 줬어요. 그럼 주면 나는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죠. 언니로부터 넘겨받은 거. 근데 내가 잃어버린 반지를 길을 가다가 주우면 그거는 승계 취득 아니고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라고 구별해 주셔야 되겠다. 건물을 신축해서 갖는 거, 옷을 제조해서 갖는 거, 그 다음에 반지를 주워서 갖는 거, 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라는 거죠. 원시 취득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무주물을 선점을 했다. 무주물을 뭐 하게 되면 선점했어요. 예컨대 요즘 TV에 보면 도시어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도시어부에 보면 바다 낚시를 가가지고 물고기들을,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주인 없는 물고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한 마리 낚아내죠.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무주물이라고 그래요. 무주물. 무슨 뜻? 주인 없는 물건. 주인 없는 물건을 낚시를 통해서 선점했다. 그럼 누구 거? 선점자 거. 먼저 고기 낚은 선점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주물을 뭐한 사람? 선점하신 사람. 이분께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 원시 취득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네 가지요. 네 가지 기억해 두십시다. 신축, 두 번째 가공, 세 번째 유실물 습득, 네 번째 무주물 선점은 승계 취득, 원시 취득 모두 원시 취득에 들어간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책에 보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될 테마가 여기다가 취득시효라고 나와요. 취득시효도 원시 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득시효로 내가 어떤 소유권을 가져왔다. 그럼 법률이 최초로 그 사람을 소유자로 인정해 준 거예요. 남의 땅을 20년 동안 점유를 해왔다.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 뒤에서 나와요. 물권법에. 이 물권법에 나오는, 계약법에 나오는 원리의 총괄 규정이 민법 총칙이에요. 그래서 총괄 규정은, 민법 총칙은 물권법에 나오기도 하고 뒤에 있는 계약법에 뒤에서 또 나오기도 해요. 그 미리 앞에서 총괄적으로 만나고 계신 거예요. 조금 추상적이고 난해해요. 그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취득시효라는 거 뒤에 물권법에서 아주 많이 나와요. 아주 이제 깊이 있게 나오는데 지금 잠깐 소개하면 이 취득시효 법률은 남의 땅을 20년 동안 내가 점유를 해왔다. 평온공연하게. 20년 동안 평온하게 점유하면 그 점유자에게,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에게 법률에서 선물을 딱 하나 던져줘요. 그게 원시 취득이에요. 20년을 점유해야 돼. 20년을. 뒤에서 상세하게 나와요. 지금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그냥 나가시면 돼요. 왜요? 이 물권법에도 아주 깊이 들어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개념만 잠깐 이렇게 캐치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원시 취득에 속하는 게 지금 5개를요. 5개를 소개시켰어요. 취득시효, 신축, 가공, 습득, 선점 이렇게 준비를 한 이유는 시험에 가끔 나온다는 거죠. 다음 중 원시 취득이 아닌 것. 원시 취득이 5개니까요. 이렇게 5개니까 원시 취득인 거 아닌 거? 아닌 것 하고 내기 시험에 딱 좋은 형태죠. 그래 이렇게 시험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도. 원시 취득의 사례 5개를 딱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어려운 거 없잖아요. 딱히. 그냥 한번 쭉 읽어가 주시면 돼요. 용어만 좀 낯설 뿐이죠. 두 번째 승계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은 이 사람을 통해서 권리를 넘겨받는 거죠. 이거를 승계받았다. 계승했다는 거죠. 계승이 승계죠. 자, 그 승계취득에는 다시요. 2가지로 나눠져요. 설정적 승계하고요. 이전적 승계하고 둘로 나눠집니다. 자, 설정적 승계는 이 집을 아파트 주인이 은행에다가 저당을 설정했어요. 집을 은행에다가 저당을 설정한 거예요. 저당을 잡혔다, 설정했다 이 뜻이죠. 설정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이 가끔 수험생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강사님들 중에도 가끔 오해하는 분이 돼요. 저당권 설정을 했다는 거는 집 주인 입장일까요? 은행 입장일까요? 저당을 설정했다라는 관점은 누구 관점에서 말을 한 걸까요?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을 잡혔다.
누구 입장? 집주인 입장에서 한 거예요. 집주인이 은행에다가 저당을 설정했어요. 대출금 1억을 빼내고. 설정했다는 뜻이죠. 이게 설정.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설정적 승계라고 그래요.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설정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게 돼 있네요. 아니면 A가 B에게 전세권 설정했어요. 전세를 놨어요.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전세권 설정. 같은 맥락. 이걸 설정적 승계라고 그래요. 그럼 소유권이요. 이 집 소유권이 은행한테 넘어간 게 아직 아니죠. 아직 아니죠. 이걸 설정했다라고 그래요. 설정했다. 경매가 돼야 소유권이 넘어가지. 아직 경매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 형태를 설정적 승계. 그럼 이 은행 입장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지 않고 은행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저당권 취득했다라고 그러죠. 취득했다. 이건 전혀 별개인 거예요. 설정했다는 거는 누구 입장? 주인 입장에서 말한 거고요. 저당권 취득했다는 거는 누구 입장? 은행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저당권 취득했다. 다른 거죠. 별개죠. 별개. 이걸 막 섞어 쓴다는 거죠. 실무에서는. 이건 사실은 별개 개념이에요. 설정한 거하고 저당권 취득하는 거하고. 취득은 은행이 하는 거지. 은행이. 저 집에 저당권을 잡은 거니까 취득한 거죠. 잡힌 거, 저당을 잡힌 거는 주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자, 요 점이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거 준비를 해 두시고요. 자, 보통 그래서 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은 뭐에 들어가요? 설정적 승계에 들어갑니다. 여기 저당권 설정에 별표 할게요. 별표. 이전적 승계는요, 소유권 일로 넘어가 버리는 형태예요. 권리가 넘어가 버린 거야. 양도해서. 이거를 이전했다라고 그래. 이전했다. 양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양도했다. 가게를 양도 양수 계약을 했다. 팔아먹은 사람 양도인, 인수한 사람 양수인. 양도 양수 계약을 했어요. 점포를 양도하는 사람, 양수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게 이전적 승계. 그럼 이전적 승계가 되려면 권리가 이전해야죠. 양도돼서. 여기에 남아있으면 안 되고 이전해야죠. 그럼 여기 보시면 저당권 설정하고 다른 점이요. 가게를 양도했어요. 이 건물을 주인이 양도했어요. 그러면 권리가 그대로 있나요? 이전하나? 이전하죠. 이전하죠. 이렇게 이전함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전적 승계라고 붙여줬어요. 왜? 권리가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저당권 설정을 하면 권리가 이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로 이전하지 않는 형태로 그냥 남아있어요. 그 정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설정적 승계, 양자를 구별한 이유가 이거예요. 따라서 집을 뭐 하는 거? 매매했다. 경매받았다. 이 집을 경매로 가져왔다. 그럼 뭐죠? 소유권 이전한 거죠. 승계취득인데. 승계취득 중에서 무슨 승계? 설정이 아니라 이전적 승계다. 나 집 매매로 사왔어. 경매로 받아왔어. 승계취득이죠. 승계취득 중에서 무슨 승계? 설정이 아니라 이전적 승계다. 근데 이번에는 나 이 집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됐어. 상속받아도 권리가 어떻게 돼? 넘어오게 되죠. 이전적 승계죠. 이전적 승계. 승계취득 중 상속받은 거는 뭐죠? 이전적 승계죠. 그런데 이게 달라. 상속은 여기에 있는 모든 권리가, 이 건물에 붙어있던 모든 권리가 아들한테 다 딸려와요. 은행 빚까지도. 빚 10억 있다 그러면 다 승계가 되죠. 이거를 포괄승계라고 그래요. 포괄승계. 그래서 이전적 승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매매 같은 것이 있어요. 매매하고 경매가 있는데 이거를 특정승계라고 불러줍니다. 요 것만, 여기 101호만 101호 권리만 내가 넘겨받았어요. 특정승계예요. 101호만 넘겨받았으니까 특정승계. 근데 포괄승계인 상속은요. 포괄승계인 상속은 어떻게? 이 건물에 있는 모든 권리뿐만 아니라 빚더미까지, 채무까지 다 승계된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포괄승계라고 표현해요. 특정승계, 또 하나는 포괄승계. 그래서 내가 상속을 받았어. 아버지 건물 상속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건물에 붙어있는 빚더미까지 다 포괄적으로 넘겨받아서 포괄승계라고 붙여줍니다. 그래서 권리 발생의 두 가지 측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잡으셨어요. 그 원시취득의 사례가 몇 개? 5개. 요거 한 번 더 복습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두 번째, 승계취득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설정적 승계하고 뭐하고요? 이전적 승계로 나눠진다. 요 부분이 갈라서는 맥이다. 갈라서는 맥.
설정적 승계는 쉽다 정리가. 왜요? 설정이라는 단어 다 들어갔어요.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오케이. 이전적 승계는 양도한 거야. 양도. 집을 가게를 양도했어. 권리자가 바뀌어버린 거야. 거기는 두 가지가 있다. 특정 승계하고 포괄 승계. 여기까지 달려주시면 완벽하게 달리기 끝. 자, 그럼 우리 시험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시험 문제 28회 시험 문제. 저당권을 설정한 거. 저당권을 설정한 거는 이전적 승계다. OX, X죠. 오답 지문입니다. 오답 지문 정리할게요. 이쪽 우측에다가 오답 지문을 하나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인 이렇게 오답 지문을 여러분한테 직접 제공할 거예요. 이걸 끝내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자, 오답 지문. 건물에다가 뭐를 설정한 것?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이다. X죠, X. 28의 기출.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다. 옳게 고치면 이거는 설정적 승계로 바꿔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답 지문 하나 더 해볼게요. 오답 지문 하나 더. 오답 지문 하나 더. 건물 신축은 승계취득, 원시취득? 건물 신축은 원시취득. 무주물 선점도 원시취득. 유실물 습득도 원시취득. 결정적으로 취득시효죠. 취득시효는 승계취득이다. 너 원시취득이다. 건물 신축이나 취득시효. 취득시효로 인해서 소유권을 얻은 거, 이거는 무슨 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X. 틀린 거죠? 승계취득이다. 19에 X. 승계취득 아니고 무슨 취득?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권리 발생 부분 점검 끝났어요. 두 번째, 권리 변경. 권리 변해요. 사람도 변하듯이. 주책 없이 변하는 게 문제죠. 일정한 룰에 따라서 변해요. 그 권리의 변경을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권리의 변경. 바뀌는 거예요. 변동과 변경은 동의요? 살짝 다르다. 뉘앙스에 살짝 차이를 준 거예요. 왜? 이 변동은 이 세 가지를 다 포괄적으로 때리는 거야. 이 속에. 이게 더 포괄적이 이게 좁은 거죠. 제한적인 거죠. 권리 변경은 그럼 어떻게 나눠지냐면 세 개로 나눠져요. 세 개로. 자, 첫 번째는요. 주체의 변경. 집을 팔면 집주인 바뀌죠. 그 팔고 나간 사람은 전주인, 새로 들어온 사람은 새 주인. 뭐가 교체된 거죠? 주체가 교체된 거. 이걸 주체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주인이 바뀌었어. 주체의 변경. 주인이 교체된 거. 이 뭐 어려워? 너무 쉽습니다. 야, 집주인 바뀌어. 언제 바뀌어? 매매하면 바뀌어. 매매하면 바뀌지. 매매하면. 그래서 매매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거를 무슨 변경? 주체의 변경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요. 내용의 변경이에요. 자, 이 두 번째인 내용의 변경은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 할게요. 이렇게 별표. 저 마킹합니다. 마킹 잘해요. 색연필을 구하시고 색연필을요. 파란색 색연필을 구하세요. 이런 파란색. 이게 잘 보여요. 책에는 마킹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다 마킹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책이 딱딱 포인트가 강약 조절이 확실하게 될 거예요. 파란색으로. 파란색 색연필이 좋습니다. 두툼해가지고요. 형광펜 형광펜은 왜요? 책이 번져요. 뒤로. 번져가지고 보기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가 형광펜은 두꺼워서 전체가 다 노란색이나 누렁색으로 변하죠. 나중에 굉장히 보기 불편해지세요. 그래서 색연필이 최상입니다. 색연필. 색연필로 마킹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권리 변경의 첫 번째가 주체가 가게 주인이 바뀌는 게 주체의 변경. 두 번째는 내용의 변경이에요. 자, 소개를 해볼까요? A가 가지고 있는 가게를 B가 5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5억에 뭐 하기로? 매매하기로. 그럼 매수자는 5억 주고 얘는 가게 넘겨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간단한 원리죠. 근데 문제는 이 가게가 불이 났다. 주인 잘못으로.
A의 잘못으로 가게가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가게 불나버리면 가게 없어지죠. 그럼 A는 어떻게 하죠? 가게를 줘야 되는데 가게가 불나버렸으니까 누구 잘못으로? 자기 잘못으로. 자기 잘못으로 불나버려가지고 불타버려가지고 가게를 줘야 되는데 못 주게 됐네. 이걸 뭐라고 그래?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이행불능 상태가 돼버렸다. 그러면 A는 가게 대신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잘못으로 불난 거니까 얘한테 손해배상하면 돼. 손해배상. 손해배상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A가, 가게 주인 A가 가게 인수자 B에게 해야 되는 원래 채무예요. 원래 채무는 뭐죠? 본래 채무? 이걸 본래 채무라고 그래요. 가게 주는 거. 가게를 인도해서 넘겨주는 채무를 본래 채무. 내가 본래 해줘야 되는 채무가 있었다. 그 채무를 뭐라고 그래요? 본래 채무. 가게 주죠. 가게 넘겨주는 거지. 왜? 가게를 5억에 거래한 거니까. 이게 내 잘못으로, 주인 잘못으로 불나버리면 이게 뭘로 바뀜? 손해배상으로 해요. 손해배상으로 채무가 바뀐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채무가 변경됐다. 뭐가? 내용이 질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채무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그래요. 채무 내용이. 그러면 B는요. B는. 그럼 이건 A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A 입장에서는 채무죠. 채무. 가게 줘야 되는 게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어. 왜? 내 잘못으로 불나가지고. 그럼 나는 가게 대신에 돈으로 물어주면 돼. 돈으로. 이건 A 입장에서 채무죠. 채무. 채무가 바뀐 거야. B 입장에선 그럼 뭐라고 그러면 돼요? 가게를 달라고 할 채권. 가게에 대한 채권이, 그 채권이 뭘로 바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뀜. 뭐가 바뀐 거예요? 채권이 바뀐 거지. 가게 달라고. 가게 나한테 넘기라고. 그런데 불나버려서 뭘로 바뀜? 손해배상으로 바뀜. 이걸 뭐라고 표현? 내용의 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손해배상 채무는 본래 채무하고 다른 거 같은 거 연장선이에요. 본래 채무의 연장선이라 이거는 동일시하는 거. 동일시. 이거나 성격만 바뀐 거지 동일하다. 왜요? 내용만 살짝 바뀌었다. 내용만. 그래서 본래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 거를 내용의 변경, 내용이 달라졌다. 질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이거 꼭 기억해 두실 거예요. 이 사례. 본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본래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질된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용의 변경이라고 표현해요. 뒤에 책 있는 거 보도록 합니다. 책 교재 10페이지 있죠. 10페이지에 내용의 변경. 예, 1번에 질적 변경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매매에 따른 목적물 인도 청구권. 목적물 밑줄이요. 목적물 가게죠. 가게 인도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에 따라 뭘로 바뀌었어요? 손해배상 채권으로.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그러면 되죠.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했죠. 이거를 내용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가게 주인이 바뀌면 주체의 변경이에요. 내용이요. 본래 채무가 손해배상으로 바뀌면 내용이 바뀐 거예요. 내용의 변경이에요. 오케이. 세 번째는 작용의 변경. 작용이라는 것은 순서죠. 작용하는 순서가 살짝 바뀌어진 거를 작용의 변경. 그럼 갑의 건물에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 저당권 이렇게 있을 때 채무자께서 이 채무자가 이 대출금 1억을 싹 갚아버렸다. 1번 저당권의 부채를 갚아버리면 이거 사라지죠. 언제 사라져요? 부채 상환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이 저당권이 없어져요. 언제? 부채 상환할 때. 그러면 뒤에 있는 2번 저당권이 몇 번으로? 1번으로 순위를 상승해서 치고 올라와요. 왜? 1번이 없어졌으니까. 2번이 몇 번으로? 1번으로. 3번은 2번으로 치고 올라오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작용의 변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권리의 변경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다. 주체가 바뀌었어요. 내용이 본래 채무에서 뭘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내용의 변질. 세 번째는 작용이죠. 작용하는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2순위였다가 몇 순위로? 1순위로 치고 올라갔죠. 이걸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답 지문 여기 바로 점검하도록 합니다. 오답지.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 승진하는 거는 내용의 변경이다. OX, X죠. 2번 저당권이 몇 번으로? 1번으로 순위가 상승하는 거, 순위가
상승하는 거는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이다. X지요? 내용의 변경이다. X.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 16체 기출. 따라서 여기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핵심은 이거죠. 내용의 변경이 뭔지를 정확히 간파를 했냐 이거죠. 두 번째, 본래 채권이 뭘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거는 본래 채권의 연장선이다. 본래 채권이 뭘로 바뀌는 것?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거. 손배 채권으로 변경되는 거는 뭐라고요? 본래 채권이 손배 채권으로 변경되는 거는 내용의 변경이죠. 그죠? 내용의 변경. 그리고 이건 뭐라고 그래요? 원채권의 연장선이다. 원채권. 원채권의 뭐예요? 연장선이다. 이 손해배상 채권은 뭐예요? 원래 채권의 연장선에 있다. 원채권의 연장선. 28의 기출. 동그라미.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거임, 같은 거임?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 그죠? 원래 채권이 뭘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질된 것뿐이에요. 변질된 거. 사람이 변하잖아요. 어렸을 때 사고, 30대 사고, 50대 사고, 사고가 변하죠. 변질된 거죠. 변질된 거.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원래 채권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오답 지문 확인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권리 소멸 부분 만나보도록 합니다. 권리가 소멸했다, 사라졌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소멸하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 소멸. 둘로 나눠져요. 자, 건물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저 시골에 있던 전원주택이 흙더미가 쓸려가지고 붕괴돼 버렸다. 지난밤에. 그래 아침에 가보니까 건물이 싹 무너지고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왜? 홍수로 범람해서 흙더미가 덮쳐가지고 건물이 붕괴되었다. 건물이 뭐한 거? 붕괴돼서 멸실된 거. 건물이 붕괴로 멸실돼 버렸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절대적으로 건물 소유권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절대적 소멸. 사라진 거지 이제 완전히. 건물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이거를 절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건물은 생명을 다하고 사라졌어요. 반면에 상대적 소멸은 A의 가게를 B가 매매로 인수했어요. 매매로 인수했다. A를 매도인, B를 매수인. 그럼 뭐만요? 주인만 살짝 바뀐 거죠. 얘는 전주인, 얘는 세주인으로 됐죠. 그럼 세주인 입장에서는 권리를 얻은 거고요. 전주인 입장에서는 권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상실한 거네. 얘는 가게를 상실했네. 가게 상실했어. 그래서 오늘 상실감으로요. 상실감으로 쇠주 먹고 있어. 쇠주. 왜 먹어요? 가게를 상실해서. 반대로 얘는 와인을 먹고 있어. 와인을. 왜 먹어요? 주인이 됐죠. 내가. 드디어 내가 원하는 저 가게를 내 손으로 가졌어. 얘는 축포를 터뜨리고 얘는 상실감으로 쇠주를 먹고 있죠. 바로 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권리를 박탈한 거예요. 상실한 거니까 박탈이고 얘는 권리가 어떻게 한 거죠? 생긴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상대적 소멸이다. A 입장에서는. 그럼 이 선생님 상대적 소멸인 이 매매를 다른 말로 보면 변경해서 보면 권리 변경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체 변경이네 이게. 주체 변경이네. 주체 변경. 그럼 권리 발생에서는 뭐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이네. 오케이. 봐라 여기 봐라. 매매로 가게를 이렇게 샀더니 이 법학에서 우리 민법학에서 이 권리변동이라는 파트에서 다른 얘기를 한다. 이렇게 다른 얘기를. 매수인이 가게를 얻은 거는요. 가게를 얻은 거는 승계취득이요. 원시취득이요. 원시취득 아니고 무슨 취득? 승계취득이다. 오케이. 승계취득 중에서 무슨 승계요?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권리가 이전했네. 가게 주인이 이전했네. 이전했어.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라고 불러주면 되겠네요. 승계취득 중에서 이전적 승계야. 근데 이거를 권리 변경 파트에서는 뭐라고 다르게 말해요? 다르게. 같은 거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내용이 아니라 뭐가? 주체가 바뀌었어요. 주체의 변경이에요, 이거는.
가게 주인이 바뀌었구먼. 주체 변경이다. 매매로 주인이 바뀐 걸 주체 변경. 세 번째는 권리 소멸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절대적 소멸이 아니라 무슨 소멸? 상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상대적 소멸.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거를 다른 관점에서 말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전적 승계나 주체 변경이나 상대적 소멸은 다른 거임, 같은 거임. 같은 거를 어떤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본 것뿐.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끝. 나 그래, 매매로요. 매매로 A로부터 B가 집을 샀어. 가게를 샀어. 오케이, 옷을 샀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승계취득 중에서 이전적 승계고. 두 번째는 권리 변경에서는 주체 변경. 소멸에서는 무슨 소멸?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양 세 가지는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 마무리. 자, 그래도 우리가 다룰 권리 변동, 권리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게 민법이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권리가 있고 너한테 의무가 있어. 이 권리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데 그 권리 변동을 우리 민법학에서는 이렇게 세 토막으로 전개를 한다고요. 권리 발생 파트, 변경 파트, 소멸 파트 세 개로요. 묶어서 권리 변동이라고 그러고. 오케이, 이 세 가지 측면의 논리 전개 과정을 이해를 해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1교시 이걸로 마치고 2교시에는 이제 이 권리가 그럼 왜 변하는지, 권리 변동의 원인 그 부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 뵙겠습니다.